그러면 오늘은 저희는 세라믹 베어링 프랙처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온 세라믹 이 관절면에서 인공 관절에서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세라믹 프랙처입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이제 세라믹 프랙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특히 우리 그 박기태 선생이나 이동훈 선생이 오늘 못 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드물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소견을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관절이 세라믹 온 세라믹을 많이 쓰기 때문에 헤드랑 라이너 모두 프랙처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저희가 2000년에 CRR에서는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바이록스 페모럴 헤드의 이제 프랙처 레이트를 비교했는데 그레인 사이즈가 이제 작아질수록 3세대로 진행할수록 프랙처 레이트도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논문들이 이제 세라믹 온 세라믹의 롱텀 아웃컴을 보고를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는 세라믹 프랙처 레이트를 보통 0에서 한 2% 정도 내외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3세대 기준입니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 중에 어, 저희가 세라믹 헤드가 그 테이퍼, 페모럴 스템에 테이퍼에 이제 결합하는 그 부위에 저희가 최근에 나온 임플란트들은 전부 12, 14 테이퍼지만 사실은 저희가 12, 14라고 해도 이렇게 조금 구조가 다 다릅니다. 더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었는데 어, 제품명이 이제 아래 X축에 다 써 있죠. 그래서 테이퍼 앵글이랑 오프닝 다이아미터가 전부 이제 다른 거를 테이퍼 랭스도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에스큘랩이 한국에서 철수한다 그랬을 때 이제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에스큘랩을 사용한 수술들에 혹시나 세라믹 프랙처가 생기면 베어링 체인지를 못할까 걱정하는 것은 같은 테이퍼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제품을 쓰게 되면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컨택이 이렇게 항상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오른쪽 가운데 풀 컨택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클리어런스라고 표시된 대부분의 이제 임플란트들에서는 프록시말 컨택이 일어나고 플러스로 돼 있는 듀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탈 컨택이 일어나는 결국에 이제 닿는 부위가 또 전부 다 다르고 그 클리어런스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이퍼에 컨테미네이션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이제 토탈리 같은 경우는 시멘트 넣을 때 다들 이게 주의해서 하시지만 토탈립에서는 이런 테이퍼 넣을 때 그 세라믹 저희 베어링을 넣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넣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세라믹 헤드를 넣기 전에 테이퍼 스템에서도 깨끗한 경우와 이제 물기라도 묻어 있는 경우, 뭐 시멘트가 묻거나 아디포스 티슈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를 보면 무려 20%까지 버스트 로드가 즉 이게 프로폴스라서 잘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저렇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마지막에 세라믹 헤드를 넣기 전에 깨끗하게 잘 이제 헤드가 들어가는 테이퍼를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 테이퍼 캡을 사용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리비전 세팅에서는 저런 것들이 많이 유용할 것이고 스템을 물로 이렇게 씻어내고 닦거나 단면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 테이퍼를 유지를 해야만 수술 결과를 최선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연구에서 저희 구경 선생님이 숏넥에서 이제 주로 헤드 프랙처가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셨었고 이제 다른 연구들에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까지 확인해 보면 실제로 저 부분, 화살표를 가리킨 저 부분에서 가장 세라믹 프랙처가 이제 주로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너 프랙처는 이제 헤드랑은 약간 다르게 특히나 말시팅이 이제 중요한 원인으로 뽑히게 되는데 플레이스먼트가 저렇게 이제 저게 전형적인 말시팅의 모습인데 저런 경우에 페리페럴 칩이 이제 생길 수 있어서 세라믹 라이너의 말시팅은 두면 안 되고 다시 들어가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영찬 선생님, 국영 선생님 예전에 써주신 논문인데 세라믹 라이너 프랙처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기전과 같이 이제 엣지에서 저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임핀지먼트가 일어나서 이제 프랙처가 되고 돌아가고 저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일으킬 수 있는 환자 자세히 스쿼팅 같은 걸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세라믹의 어떤 프로퍼티를 최근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는 4세대 세라믹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검은색 물질이 바로 알루미나 매트릭스고 하얀색 물질이 우리가 지르코니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컴포지트라고 하는 4세대 세라믹의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고 이제 표에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커스 하드네스 같은 이건 다이아몬드 같은 걸 눌러가지고 경도 측정하는 방법인데 영스 모듈루스나 하드니스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밴딩 스트레스와 이제 프랙처 터프니스는 굉장히 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델타 4세대 세라믹 프랙처만 이제 비교해 보면 앞서 본 이제 3세대들보다는 연구가 조금 적은데 확실히 이제 0에서 2% 이전에 보고된 거에 비해서는 대체로 조금 더 낮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것은 이제 헤드 프랙처가 굉장히 대부분 없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너 프랙처는 아직도 좀 남아 있지만 헤드는 이제 물성이 좋아지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일부에서는 이제 심지어 28mm 숏을 쓰더라도 델타에서는 프랙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너 프랙처는 이제 말시팅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전에 인공관절 했었던 환자분이 2년 뒤에 저렇게 세라믹 프랙처가 됐을 때 테이퍼가 사실 그냥 한눈에 봐도 손상이 많이 돼 있는 분이죠. 그래서 다시 세라믹은 세라믹 관절면을 썼었고 이후에 한 달 뒤에 보면 어, 지금 스템의 테이퍼 위치가 위쪽으로 이동한 걸 알 수가 있어서 또다시 프랙처가 생겼고 결국 이분은 메탈론 폴리로 리비전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르니온의 데미지, 테이퍼가 깨끗해야 되고 데미지가 없어야지만 이제 안전하게 그 다음 리비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세라믹을 메탈 슬리브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저 테이퍼가 망가진 스템을 리비전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엑스레이를 언젠가는 다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박기태 선생과 이동훈 선생은 왔을 때 이제 흔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놓치지 말고 항상 저게 뭔가 관절면이 깨졌다. 헤든지 라이너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뭐부터 깨졌는지 둘 다 깨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CT를 찍어보고 가급적 빨리 수술을 잡고 또 환자가 이제 일어나서 걸어 다니지 않도록 테이퍼의 손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물론 테이퍼도 이제 이제 손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탈로시스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세라믹이 경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 테이퍼에 손상이 가면서 메탈로시스가 생기고 세라믹 프랙처가 같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 스템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결국 스템 리비전을 하고 델타 델타 페어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AOTS 작년에 이제 퍼블리시된 연구에서는 어, 이제 세라믹은 세라믹 4세대를 썼을 때 라이너 프랙처가 한 건 있었고 헤드 프랙처 0건이었는데 12년 팔로우업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리비전 서바이벌은 조금 더 줄어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12년까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었고 특히나 이제 세라믹 프랙처는 확실히 4세대로 오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간단하게 그 세라믹 프랙처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메탈온 폴리를 굉장히 이제 많이들 사용하셨고, 어, 메탈 폴리를 썼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매시브한 메탈로시스가 생기면서 이후에 이제 어, 또다시 리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흔히 생기는데 특히나 이제 라이너 프랙처에서 더 그렇다라고 하는 연구를 이제 이승준 선생님이 2016년에 저널 오브 아스플러스티에 발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기전과 같이 세라믹 프랙처가 일어나게 됐을 때 라이너 프랙처까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메탈 폴리 말고 세라믹은 세라믹을 이제 사용하면 어떤지 이제 여러 연구들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최근의 세라믹이 아닌 이제 이전에 옛날 초기 세라믹의 아웃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이제 국영희 선생님 예전에 써주신 연구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 컴 루즈닝과 스템 루즈닝이 굉장히 많고 세라믹은 세라믹을 초창기에는 이후에는 이제 점점 좋아져서
3세대 세라믹으로 리비전 했을 때는 리오퍼레이션 레이트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탈 온 메탈에 대해서는 보고가 많지는 않지만 박경수 선생님이 2019년에 저널 볼스페딕 사이언스에 퍼블리시 해주신 논문이 있는데 결과가 아주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코발트 크롬 레벨도 오르지 않아서 메탈에 대한 문제도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해 주신 바가 있고 어, 저희 자그라 인절이 2016년에 세라믹온 폴리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이 논거는 이제 세라믹온 세라믹을 해서 세라믹이 깨졌기 때문에 세라믹온 폴리로 바꾸자라는 논거였고 뭐 역시나 이제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환자 수가 다 많지는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델타 세라믹으로 이제 리비전한 아웃컴을 CIS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라믹 프랙처만 가지고 모은 건 아니고 인펙션을 제외한 모든 리비전 환자에서 아웃컴을 봤습니다. 근데 표를 보면 맨 아래에 이제 세라믹 라이너 프랙처가 6건, 헤드 프랙처가 1건 있었는데 이후에는 리비전의 결과죠. 그러니까 리오퍼레이션을 아웃컴으로 봤을 때 어, 프랙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더 프랙처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인펙션이 빠져서 그런지 이때는 이제 서바이버십이 리비전이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orthopedics의 작년에 퍼블리시된 연구고 무려 10,000개 이상의 프라이머리 토탈입 중에서 10개를 세라믹 프랙처 때문에 리비전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세라믹 프랙처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비율로 보자면 역시나 헤드보다는 라이너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세라믹은 세라믹 베어링으로 리비전을 했고 8년간 이제 팔로우업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아래 보시는 이 10명의 환자들이 다 세라믹 프랙처 때문에 재수술한 환자들이고 추시해 보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 세라믹 데브리가 있고 없고를 이제 비교한 표입니다. 세라믹 데브리가 있다는 거는 뭐 세라믹 데브리가 이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모든 세라믹 리비전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메티큘러스하게 남은 세라믹 프래그먼트를 전부 제거하는 게 중요해서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만 만약에 세라믹 데브리가 이렇게 해서 남았다고 하더라도 클리니컬 아웃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연구입니다. AAOS에서 이제 이런 어, 연구가 나왔습니다. 2011년이라서 조금 더 된 연구지만 8,000개 이상의 이제 세라믹과 세라믹 프라이머리 토탈리 마스로 플라스티를 해보면 이 중에 40건에서 세라믹 프랙처가 발생했고 각각 16개가 헤드, 24개가 라이너 프랙처입니다. 18년간 취시해봤을 때 이제 98% 정도로 이제 좋은 아웃컴, 프라이머리 세라믹은 세라믹 좋은 아웃컴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40개 중에서 어떻게 리비전을 했는지를 나눠보니까 세라믹은 세라믹을 30개에서 리비전을 했는데 페일이 없었고 7%에서 약간 통증이 있었다. 세라믹은 폴리는 단 2건에서 했는데 뭐 페일이 없었다. 2명. 그리고 메탈 폴리에서 8건이 있었는데 메탈 폴리를 사용해서 리비전한 8명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에서 폴리웨어랑 오스테올라이시스가 진행하고 심지어 이제 8명 중에 1명은 결국에 리비전을 했었습니다. 그 외의 환자들에서도 이제 많이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좋은 표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된 세라믹을 그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이제 초창기 바이올록스와 바이올록스 포르테 3세대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올록스 델타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헤드 프랙처에 대한 얘기인데 어, 일단 델타에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결과고 포르테랑 이제 이전에 더 초기에 이제 세라믹에서도 28mm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28mm 쇼테드는 조금 오른쪽 아래 보면 이제 전부 쇼테드에서 또 발생을 했었죠. 유일하게 그렇지 않았던 케이스가 32mm 롱헤드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15케이스 모두 28mm 쇼테드에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어,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환자의 테이퍼가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깨끗하다면 수술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테이퍼가 저렇게 인택트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메탈 슬리브를 그래도 쓰는 게 좋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델타 세라믹을 사용할 수 있겠다. 가운데 보신 분과 같이 스크래치 정도만 있다면 역시나 메탈 슬리브를 쓰는 게 이제 제일 낫겠다. 하지만 이제 저렇게 굉장히 이제 심한 어떤 손상이 테이퍼에 보인다면 스템 리비전까지도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정석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라이너를 한번 본다면
라이너는 델타에서 이제 0.2% 여전히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보다는 이제 물성의 어떤 발전이 라이너 프랙처를 줄이는 데는 조금 덜 일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수술 테크닉이나 말 포지션과 같은 그런 말 시팅과 같은 문제와 더 연관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나 한번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메탈 쉘에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한 이 맨 왼쪽에 초록색 같은 조건을 하려면 우리가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수술을 빨리 해서 손상이 이제 라이너를 다 깨고 어, 헤드에까지, 아니, 컵에까지 손상이 가기 전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델타 세라믹 라이너를 쓰는 게 가장 좋고, 하지만 하일리 크로스 링크드 폴리 라이너도 고려할 수는 있겠다라고 여기선 주장하고 있고, 메탈 쉘이 이제 스크래치만 있지만 아주 심한 데미지가 없다면 하일리 클로스 링크드 폴리 라이너를 쓰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메탈 쉘에 어브레이션이 있다면 역시나 컵 리비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세라믹 프랙처는 빨리 우리가 디텍션하고 빨리 진단해서 가급적 늦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할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연구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알고리즘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라이너 프랙처가 의심된다면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보고 CT를 반드시 찍어야 헤드만 깨졌는지 라이너만 깨졌는지 둘 다 깨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세라믹 프래그먼트가 아주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않고 리비전 서저리를 계획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세라믹 프래그먼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제 CT에서 임핀지먼트나 인스타빌리티를 확인을 하고 어스피레이션을 해서 이제 어스피레이션에서 세라믹 파티클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걸 이 연구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세라믹 프랙처가 의심되면 빨리 CT를 찍어보고 거기에서 얻은 소견을 바탕으로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라믹 프랙처는 지금은 헤드 프랙처는 0에서 0.1% 정도, 라이너 프랙처는 0에서 한 2%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회사에서 제시한 수치보다는 훨씬 이제 높은 수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헤드 프랙처에 관여한 요인에서는 헤드를 넣기 전에 테이퍼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숏넥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28mm에서 숏넥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테이퍼가 손상됐다면 메탈 슬립을 사용한 헤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스템 리비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이너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시팅을 저희가 수술 중에 꼭 확인을 하고 라이너가 잘 들어갔는지 위아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제 샌드위치 디자인 잘 보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피하는 것이 좋겠고 메탈 렉과 세라믹 라이너 사이에 임핀지먼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크로스프로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세라믹이 이제 메탈 스템의 넥 아래쪽 하부를 이렇게 다 갉아먹어서 메탈로시스도 굉장히 커지고 스템 자체도 부러질 수 있는 저희 노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아스타블러 컴포넌트를 이제 잘 위치시켜야 임핀지먼트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커팅을 가급적 시키지 않아야지 임핀지를 또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임플란트 초이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스템과 넥 사이의 임핀지를 피하기 위해서 페머럴 스템의 디자인을 파여가지고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세라믹 프랙처 이후에 수술을 한다면 그때 베어링은 가급적 이제 델타 세라믹을 사용한 최신의 세라믹 베어링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메탈온 폴리보다는 세라믹온 세라믹 베어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